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드디어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16일에 해당하는 수업을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잘 유념하시고 이때까지 제가 늘 얘기한 것처럼 그 가끔 파워포인트 볼 수도 있으니까 이걸 늘 여기다 준비하시고 수업 시간에 제가 보고 얘기하는 이 텍스트는 여러분들 복사해서 가지고 계시고 당연히 화면을 보려면 컴퓨터 하나 켜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양고대사 수업 그 티글라필레세르의 얘기를 하다가 이제 스톱이 되는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거는 44페이지고 여러분 갖고 있는 건 여러분이 그게 맞춰가지고 보시면 이제 페이지가 나오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됐을 때에 그 티글라필레세르가 지난주에 어떻게 돼요? 바빌로니아를 두 번 쳐들어간 첫 번째 적이 적시 745년, 두 번째는 729년 정도에 쳐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집에 저항하던 세력들을 눌러버리고 자기가 그냥 이때까지는 이제 그 친아시리아파를 세워서 본인이 직접 왕이 아니고 그냥 그 패권을 휘둘렀는데 이제 직접 바빌로니아 왕이 되어버리는 정략 정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역사상 최초로 뭐가 되냐면은 그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 왕을 같이 하는 그런 이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기 책에 보면 책이 아니고 자료에 보면 퍼스널 유니온이라고 해갖고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그거예요. 왕위를 겸직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가 되다 이 말이니까 왕위를 겸직한다. 왕위를 겸직. 한 사람의 왕이 이런저런 나라 왕위를 동시에 한다 이 말이죠. 그죠? 이런 경우가 많죠. 예전에 물론 이건 상징적입니다만 영국이 전성기 때는 영국 왕이 영국의 어떤 지배 아래에 있는 수많은 나라, 많을 때 60개가 넘죠.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대륙 뭐 다 합치면은 인도까지 60개 넘는 나라를 영연방 안에 두면서 본인이 최고 통치권자가 돼서 왕위를 갖다가 한 60몇 가지를 겸직을 했죠. 물론 뭐 본인이 별로 하는 일은 없습니다만은 뭐 그런 적도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한 사람이 두 나라를 이제 겸직을 하고 있다는 거죠. 퍼스널 유니온을 갖다 도입하고 그 이후가 되면 이제 자기 자식들도 이 관례를 따라서 계속해서 킹 오브 아시리아 앤 바빌로니아가 돼서 같이 다스리는 그런 이제 역사가 된다. 자,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제 원래는 이때까지만 해도 주권을 지니고 있었는데 티글라필레세르가 다스리는 745에서 727년 사이에 이 기간 동안 그 길지도 않은 시간에 어느 시점에 730년대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티글라필레세르가 완전히 아시리아 주권 아래 복속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갖고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 이제 절반 이상이 없어져. 남쪽만 남아서 남유다가 남아 있습니다. 서든 유다가 남아서 이것도 이제 한 1, 200년 있으면 멸망이 되는데 이렇게 됐던 그 어떤 이스라엘 역사와 근동서의 큰 하나의 획이 변화되었던 시기가 티글라필레세르의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티글라필레세르는 오래 다스린 건 아니고요. 727년에 죽게 됐을 때에 그의 자식이 이제 왕위를 물려받는데 그게 이제 샬마네세르 5세라고 그러죠. 샬마네세르 3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요하다고 했죠. 아시리아 제국에 있어서 제국사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런 제국을 만든 사람이 샬마네세르 3세고 여기 나온 사람은 샬마네세르 5세고 그래가지고 이제 중요한 사람이면 가끔 후대에 다시 그 이름을 갖다가 사람들이 쓰게 되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후대에 가면 이제 역사가들이 편의상 순서대로 붙이죠. 첫 번째 나온 사람 1세고 두 번째는 2세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샬마네세르 같은 경우는 유명하다 보니까 뭐 5세까지 이름이 나오고 뭐 이렇게 된대요. 샬마네세르 5세가 통치를 해가지고는 그 지내는데 이 사람은 짧은 통치 기간 동안이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정확히 드러나는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유별나게 이스라엘 쪽에서는 자료가 많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때 이제 쳐들어갔던 경험이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상 깊은 그 외적이 쳐들어왔다고 해서 기록에 남기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이스라엘 그 역대기랄까 열왕기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기 보게 되면 이제 좀 사악한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괴롭힌 사람이고 쳐들어간 사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역사적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오래 지내지 못하고 통치한 지 한 4년 정도 됐을 때 722년 어느 시점에 아마도 이 정확한 증거가 없어서 단정을 못하지만 그 자기 집안의 자식들에 의해서 대물림을 한 게 아니라 반대 세력이 일어나갖고 군사 정변이 일어나요. 쿠데타로 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을 이제 물리쳐버린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유명한 샤르곤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추측하기를 이 사람을 권력을 뺏은 사람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됐을 때에 사르곤도 1세가 있고 2세가 있다. 1세는 아주 까마득한 예니 기원전 2300년대 정도에 사르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세라고 굳이 말하지 않는 것이 이 사르곤 이름을 처음 쓰고 나왔기 때문에 사르곤이고 이 사람은 이제 두 번째 왕으로서의 사르곤이기 때문에 2세가 되는데 격차가 많이 크죠. 한 2000년 가까이 2000년은 아니지만 어쨌든 긴 격차가 있는데 사르곤이 나타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 사르곤이 비록 이 자기가 권력을 잡을 때는 이렇게 좀 깔끔한 방법은 아닌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후대에 어떤 업적을 남기냐면 우리가 이제 지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어마어마한 업적을 영토 팽창에 뭐 우리가 흔히 이런 비유를 하는데 이게 아시리아의 광개토 대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팽창을 갖다가 했던 사람이다. 자, 근데 사르곤이 쿠데타를 한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현대학자들이 이걸 갖다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표기가 되게 재밌단 말입니다. 제가 여기 설명해 놨는데 이해하기 쉽게 한번 써보겠다 이 말이죠. 자, 아카드를 봤을 때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자, 샤룸하고 케눔이 있다 이 말이죠. 잘 보셔야 돼요. 자, 샤룸이라고 하는 건 왕이고 케눔이라고 하는 거는 씨앗입니다. 그래서 샤룸과 케눔이 결합돼서 나중에 사르곤으로 가는데 샤루킨이라고 발음이 난다는 거예요. 예, 사르곤은 우리가 현대 발음에서 일부러 만든 거고 이렇게 결합이 되면 샤루킨이라고 나온다. 샤루킨. 여기 이제 보세요. 샤루킨이 나오기 때문에 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의미가 돼서 불필요할 때는 이제 단어 결합을 떨어져 나가거든요. 경제적인 원리에 의해서. 이건 뭐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 아카드어도 마찬가지고 이게 결합하다 보면 떨어져 나갑니다. 접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랬을 때 샤루킨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왕하고 씨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왕이 씨가 있다는 건데 씨의 왕이다라고. 씨가 이제 이걸 갖다가 비유로 생각해요. 씨라고 하는 게 혈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집안을 말하는. 그 집안의 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의 왕이라고 굳이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봤을 때는 자기가 정통성이 없으니까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그 집안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강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쿠데타일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라고 역설적으로 추측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 학계에서 인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샤루킨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샤루킨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쿠데타의 산물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권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업적을 쌓아야 되는 부담을 많이 갖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정권을 갖다 장악할 때 정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치세 기간 동안 만회하는 작전을 많이 씁니다. 그걸 열심히 만회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유명한 이성계의 아들이었던 이방원이다. 이방원은 뭐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도 아는데 정몽주 하게 되면 이제 누가 죽인 겁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 개성에 지금 북한 땅인데 선주교회 이 정몽주가 이제 자기한테 반대했기 때문에 살려놔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이제 자기하고도 지금 깊은 관계도 있고 자기 아버지를 굉장히 아끼는 사람인데도 후환이 두렵고 그래가지고 없애버리죠. 그죠? 테러를 해갖고 없애버리고 이러면서 이제 자기 아버지의 권력을 장악하도록 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따라다니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말은 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게 저 사람 출발 자체는 굉장히 의심스럽고 사악하다는 걸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또 태종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그가 원래 꿈꾸었던 수많은 왕권 강화체뿐만 아니라 실제로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치적을 많이 남기게 돼요. 그런 게 이제 쉽게 말해서 그 이방원 같은 사람이고 뭐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근대 역사만 하더라도 뭐 다 알겠습니다만은 그 군사 정권이 두 번 있었지 않습니까? 권력을 갖다 힘으로 차지해버린 그러니까 5.16 쿠데타하고 그러고 난 다음 12.12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던 두 정권에서는 이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어디에 매달리냐면은 정권을 잡아서 있는 기간 동안 국가 발전이라고 하는 엄청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경제적인데 집요하게 매달립니다. 그래서 수출을 많이 달성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GNP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별의별 노력을 다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전부 다 이제 정통성이 없는 사람들이 강박관념을 가졌을 때 일어나는 많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사르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권력을 갖다가 붙잡고 이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광범위한 제국 영토를 달성하게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여기 적힌 문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역대 근동사에 있어서 가장 광대한 제국 영토를 달성한 자로 물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여기 PPT에 나와 있는 그 거대 근동 지도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아수르바니팔 시대 가장 커졌다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뭐 그렇게 볼 수는 있죠. 그렇지만은 이 가장 광대한 영토를 뭐에서 그러니까 저기 초 단계에서 저기 끝날 단계까지 비교해 봤을 때 아마 이 사람이 제일 클 것이다. 아수르바니팔락은 기존에 있던 데서 넓혀 나간 거라면 이 사람은 티글라필레세르가 조금 해놓은 크기서 어마어마한 영토를 넓혔기 때문에 이거는 아수르바니팔하고 비교할 때 우리가 이제 기준을 달리해야 될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에 자, 티글라필레세르 3세에 의해서 이미 기초가 놓여진 팽창 정책을 개선하고 이를 한 단계 더 확대시킨 사람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의 정복 사업은 역시 아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것이었다. 자, 순서가 있단 말입니다. 저기 하자마자 어디부터 했다? 부담되는 외적이 있는 곳. 그러니까 곳곳에서 다 아시리아 지배에 대한 저항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급한 것부터 먼저 이제 처리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아무래도 군사적으로 위협이 강한 쪽, 그러니까 북쪽, 서쪽이 아무래도 군대가 막강한 외국이 있으니까 거기에 먼저 이제 우선적으로 신경을 쓰고 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곳곳을 갖다가 이렇게 검토해 나가고 대응해 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곳에서 이제 우라르투나 팔레스틴, 우라르투는 아시리아 저 위에 있는 산악 지역을 말하는 거고 팔레스틴은 제가 말했던 이스라엘인들이 있던 그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좀 더 넘어가면 히타이트 쪽이 나오고 이제 아나톨리아로 가는 길이 나오죠. 그래갖고 이제 많은 팽창 정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끊임없이 그냥 저기하자부터 맞아 죽을 때까지 매년 원정입니다. 원정 아시죠? 멀리 가서 전쟁하는 거. 그래갖고 이제 영토도 확대하고 기존의 영토화한 곳을 갖다가 이제 안정하게 지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치세를 펴 나갔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엄청난 영토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주민들을 갖다가 이제 포로로 잡아가는 대규모 유민 정책을 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mass deportation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 곧 전문적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반란의 여지가 있는 계층과 사회 집단들을 전쟁이 끝나면 포로로 잡아서 다른 곳인데 아주 먼 곳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아주 먼 다른 곳으로 그래서 걸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달씩 걸어가야 나오는 곳 그래서 도망쳐가봤자 자기 나라 돌아가는 꿈도 못 꿀 정도로 멀리 데리고 가서 그곳에 정착을 시켜버려서 자기 나라 돌아가서 반란을 일으킬 그 가능성을 없애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대규모 유민정책, mass deportation 정책이다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나와 있는 게 뭐냐면요. 문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걸 입증해주는 그 당시에 우리가 발견하고 출토하는 미술 작품들에도 이리 포로 잡아가는 장면들이 자주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 어떻게 잡아갔는지 다 보입니다. 굉장히 잔인한 방식으로 비인간적으로 노예 부리듯이 잡아가서 아주 먼 곳에 강제로 이주시키고 자기들이 정착하게 하고
강제로 노동을 시키고 거기서 이제 생산물 받아내고 세금 받아내고 못 돌아가게 이제 뭐 막는 그런 식의 어떤 방법으로 제국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걸 막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제 현대 학자들의 이제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그죠? 지구상에 많은 제국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 쳐들어가서 정복 전쟁하고 괴롭히고 했던 많은 나라들이 있죠. 페르시아 있고요, 로마 있고요, 뿐만 아니라 뭐 동양에도 있고요, 중국에도 있고, 뭐 우리가 아는 일본도 그런 짓 다 했는데 유별나게 아시리아에 대한 어떤 인상이랄까 후대에 남겨진 어떤 전달하는 사료들의 묘사는 좀 더 강하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독한 놈들이다. 이렇게 이제 묘사가 많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로 하여금 연구하는데 좀 헷갈리게 정말 그랬을까? 이 당한 사람들의 주관은 어떻게 돼? 이게 이제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자기중심적. 그래서 이게 과장도 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걸 다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까시리아 사람들이 동원했던 어떤 잔인한 어떤 대처 방안이랄까 포를 다루었던 방식 피지배민들에 대해서 했던 방식을 보면 다른 제국에 비해서 눈에 띌 정도로 잔인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여기에 좀 이바지했던 사료 기록이 바로 성경에 있죠. 그죠? 성경에 보면 이제 주변 나라들이 많이 당했죠. 그죠? 동서남북에 이제 지배당한 나라들이 많은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지배를 당했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주 흉악하게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미지가 악화되는데 성경의 기록이 또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바로 그것인데, 즉 mass deportation이 과연 무엇이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mass deportation을 인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 오늘 제가 이제 오늘 이제 4월 녹화하는 날이 몇인가요? 오늘 4월 7일 아닙니까? 그죠? 수업은 4월 16일 거라는데 그 오늘 4월 그 7일 기준으로 해서 그 블랙보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강의 자료에 그 mass deportation이라고 이름 들어간 거 이제 영어로 추천하는데 뭐 읽기는 금방 읽습니다. mass deportation 그런 제목에 이제 간단한 한 페이지짜리 자료를 갖다가 강의 자료를 깔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걸 제가 이제 복사를 해갖고 이걸 보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깔려져 있다라고. 그러면 왜 이렇게 대규모 이민 정책을 국가 시책으로 활용했을 것인가라고에 대해서 이제 그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것만 전문적으로 연구를 했거든요. 이 사람이 베스타니 오데드라고 하는 고대 근동학자가 이 사람이 이제 고대 근동에 있어서는 메소디폴테이션의 가장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다. 중요한 사람이죠. 1979년에 출판한 그의 책 메소디폴테이션이라고 하는 책에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다 연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베스타니 오데드라고 하는 오데드가 이 사람 패밀리 네임인데요. 이 사람이 이 메소디폴테이션의 전문가입니다. 1979년에 연구를 했던 사람인데 저도 그 언젠가 2007년인가요? 이게 이제 좀 조사하기 위해서 이 사람 책을 정독을 하고 그런 논문 한 편 썼는데 베스타니 오데드의 메스 디폴테이션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보면 왜 이런 일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7가지 이유를 갖다가 이 사람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 테니까 7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자, 영어로 된 걸 그대로 제가 적어 갖고 왔는데 이걸 이제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1. Deportation as a form of punishment for rebellion against Assyrian rule. 두 번 발음하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시리아 지배에 대항하는 반란에 대한 처벌의 형태로서 그걸 했다. 그러니까 우리 지배에 도전하면은 엄청나게 멀리 끌고 가서 이제 못 돌아온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처벌 방식으로 끌고 갔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500km, 700km 정도 아니면 1000km 이상 가기 때문에 요즘 또 500km 한번 가려면 뭐 이런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스스로 잘 아실 겁니다만은 시속 한 120km 밟고 차를 몰고 가면 500km 한번 가려면 4시간 그죠? 중간에 좀 막히는 거다. 근데 옛날에 이렇게 500km 끌고 가려면은 이게 이제 힘없고 천천히 가면 어떻게 돼요? 빨리 가도 열흘, 천천히 가면 한 20일 걸립니다.
20일이나 계속 글쎄요, 열흘 만에 갈 수 있을까요? 이 군인이 빨리 갈 때니까 거의 한 달 걸린다고 봐요. 걸어가면 어디까지 가느냐? 부산에서 한 서울 거리까지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먼 거리가 아니에요. 이거보다 먼 거리는 곱하기 2, 3도 갔다는 겁니다. 끌고 가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도 거리를 맞춰보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끌고 그 당시 이제 길을 향해서 가야 되니까 직선 루트로 못 가거든요. 위로 가서 밑으로 내려온 사막이 있기 때문에 사막에는 사람이 못 다니니까 사람이 가는 길로 이렇게 해서 이 오늘날 바빌론인대로 가면 제가 이제 눈대중으로 해보면 이게 1000km가 넘습니다, 여러분. 1000km 넘는다는 거는 우리나라 부산에서 백두산보다 더 먼 거리입니다. 중국 넘어가요. 그 정도 기본으로 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 고향에 도망쳐서 갈 엄두를 못 내는, 너무 멀어가지고 그 가다가 길도 모르는 거고. 그래갖고 이렇게 몇 주씩 질질 끌고 가갖고는 특정한 데다 정착을 시켜버립니다. 잡아온 애들을 뭐 수천 명씩 한 곳에다가 정착하라고. 거기 살던 사람은 다른 쪽으로 또 이동시키고 빙빙빙 돌리는 거죠. 그렇게 이제 했던 것이 매스 디폴테이션의 전형이다. 자, 두 번째 또 이유는 뭐냐면 그 liquidation of rival powers and weakening of center of resistance. 자, 이 발음이 좀 잘 돼야 되는데 자, 저항의 중심지를 약화시키고 라이벌이 되는 세력을 갖다가 짓누른다 이 말이에요. 안에 없애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저항하는 걸 갖다가 약화시키려면 그 전쟁에서 한번 겁주는 것 갖고 안 되고 그 전쟁을 다시 일으킬 수 여지 있는 사람을 멀리 잡아 가버린다는 거예요. 뿌리를 뽑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라이벌이 다시 바로할 수 있을 여지를 갖다가 없애버린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메소디폴테이션이 지닌 깊은 함의가 된다. 임플리케이션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자, 세 번째는 이제 무슨 의미로 또 목적으로 끌고 갔느냐. Deported minority groups and their tendency to be loyal to the empire. 제국, 아시리아 제국에 충성하는 그들의 경향성, 그리고 소수 집단들을 데리고 간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언뜻 보면 좀 와닿지도 않은데,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말입니다. 어떨 때는 전략적으로 일부만 데려간다라고 하는 거죠. 일부만 집단적으로 잡아가서 그들이 아시리아 제국에 충성하도록 시도하는 그런 경향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하고 이제 비슷한 게 이제 유추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건 아시리아 제국이 아니고 아시리아 제국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이런 제국 유지를 하는 수법을 동원했던 그 땅에 그대로 일어났던 바빌로니아 제국, 신바빌로니아 제국일 때 뭘 하냐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르곤에서 이 느부갓네살까지는 시간이 대략 한 130년 정도 격차가 난다고 보면 돼요. 똑같은 방법을 하는데 이스라엘에 쳐들어갔단 말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리고 거기서 누굴 잡아가냐면은 그 땅에 장래가 촉망되는 청소년들 잡아가요. 잡아간 게 뭐냐면 우리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잘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다니엘이라는 사람 있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귀족 가문 애들을 잡아가서 거기서 바로 이런 식으로 아시리아에 충성하도록 아시리아 예법과 풍속과 교육을 시켰다라고.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런 경향성을 갖다가 우리가 아시리아가 기대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Military conscription of deportees as a means of enlarging the Syrian Empire. 자, 아시리아 제국을 확대하는 수단으로서 붙잡혀 간 사람들을 갖다가 군대에 집어넣는다. 이게 군사력으로 쓰기 위해서 잡아갈 필요가 당연히 있는. 왜냐하면 아시리아 제국도 인구가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노동력을 군대에 안 쓰는 건 아까운 거니까 요직에 줄 수는 없고 군대에 있을 때 끌고 가는 거 얼마든지 쓰죠. 공짜로 써먹는 용병인데, 용병도 아니고 공짜로 써먹는 징병인데, 징병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얘기가 자꾸 길어져서 좀 시간이 좀 쫓기는데, 이거 아셔야 돼요. 징병이라고 하는 거는 아시리아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맨날 일어났다는 거예요. 맨날.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징병하는 게 이제 일본 지배할 때, 일본 태평양 전쟁하니까 군대가 필요해서 주로 이제 그 뭐 곳곳으로 다 간데 주로 많이 간 데가 태평양 전선에 많이 가요. 왜냐면 미군하고 싸워야 되니까 주로 이제 날씨가 더운 동남아를 많이 들이고 태평양 이름 없는 섬 같은 데다가 일부는 외국 병력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정복해놓은 수많은 나라에서 젊은 사람들 끌고 와서 전쟁을 시킵니다. 이게 이런 수단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일본만 써먹은 게 아니고 2차 대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도 이제 옛날에 몰랐는데 우연히 이제 독일에서 살면서 거기서 이제 나오는 이런 교양도서를 보고 알게 됐는데 이 2차 대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수많은 나라에 써먹었는데 프랑스하고 독일이 전쟁을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구나 군사력이 별로 차이가 안 날 정도로 막강하게 맞설 수 있는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가 이 작전에 완전히 말려가지고 5주 만에 함락이 되어버렸어요. 독일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이렇게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허가 찔려갖고는 항복을 하고 말았는데 그때 프랑스가 급해서 많이 써먹었던 병력이 어디냐? 나중에 독일이 그걸 알고는 프랑스를 굉장히 비난을 합니다. 어떻게 했냐니까 아프리카에 프랑스 제국주의 식민지가 되게 많았는데 독일군이 전쟁해 보니까 얘들 그러니까 흑인 애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너희들 뭐 했냐라고 엄청나게 나중에 욕을 하는 그런 대목이 그러니까 프랑스로서는 굉장히 망신살스러운 그런 부분이 증거도 부끄러운데 자기 나라 능력으로 안 되니까 그 식민지 하던 애들까지 다 끌어갖고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패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잡아가는 건 이렇게 요긴하게 쓸 때가 있는데 병력으로 써먹는다. 병력으로 써먹는다는 것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mass deportation as a source for craftsmen and unskilled laborers. 이거 기술적인 측면인데요. 자, 이제 craftsman이라는 거는 기술이 있는 사람,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사람, 그래서 장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unskilled labor라는 거는 기술이 없고 그냥 단순 노동자가 되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쉽게 말해서 자원으로 쓰기 위해서 강제로 데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 있는 사람 당연히 잡아서 가고 없는 사람도 아무거나 일 시키려고 잡아. 알다시피 임진왜란 때 우리가 그 국토가 유린당한 뿐만 아니라 임진왜란의 이게 굉장히 그 다면적인 측면은 일본 사람들이 이 본전을 뽑기 위해서 뭐 그 당시 뭐 생활 수준 자체가 우리가 월등히 앞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 이 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갖고 있는 거 굉장히 놀랐는데 이게 너무 필요해서 우리나라 기술자들을 많이 데려갔어요. 이놈들이 이제 철수할 때나 후퇴할 때나 강제로 어마어마하게 잡아서 기술자들 주로 도자기 굽는 사람들 이 도자기뿐만 아니라 주방용 용기를 만들어야 돼. 주발하고 사발하고 만들어야 되니까 일본은 이게 이제 제대로 기술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강제로 막 데려갔던 게 그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서 지금 뭐가 돼요? 일본 인구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탐나는 거거든요. 자기 나라에 없는 기술 갖고 있으면 얼마나 탐납니까? 그죠?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걸 갖다가 써먹기 위해서 잡아가고 뭐 없는 사람도 뭐든지 시키면 되니까 잡아가고 이 노동력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 베스타니 오데드가 이제 발견해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populating urban centers and struggle sites in Assyrian purple and in the Assyrian Empire. 자, 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 아시리아 본토 아니면 아시리아 제국 전체 영토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도시 중심지에다가 인구를 집어넣거나 아니면은 그 경쟁이 벌어진 그런 지역들에다가 인구를 집어넣어. 그러니까 인구를 재분산하는 정책을 하기 위해서 인구가 더 필요할 때는 집어넣어버려. 예를 들어서 인구가 모자란 데는 집어넣을 필요가 있겠죠. 도시를 더 개발하려면 사람이 더 필요하게 넣을 필요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인구 정책의 차원에서도 인구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도 예전에 이제 도시 개발할 때는 도시에 사람이 필요하니까 농촌에서 그냥 사람들이 농사 안 짓고 도시로 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직간접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가 있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유도해도 되고 본인이 좋아서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인구적 차원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또 한 가지 본 게 뭐냐면 repopulating abandoned or desolated regions and making them fit for agriculture. 이것도 약간 전략적인 것인데 그죠? 버려진 땅 아니면 황폐해져 버린 땅. 어쨌든 간에 전쟁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자연재해가 일어났거나 그냥 못 쓰는 땅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를 갖다가 다시 인구를 집어넣는 건다. 이게 repopulating.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냐? 농사짓기 적합하게 만든다. 아니 그런 얘기입니다. 농사를 겨냥한 방법으로서도 mass deportation이 많이 일어났다.
우리 이제 후대에 가서 이제 학기가 진행되면서 로마사를 배우게 되면 로마사에서도 로마가 팽창해지고 난 다음에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몰려있는 인구를 다른 곳에 새롭게 들어온 영토, 편입된 영토, 획득된 영토에다 보내서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돼? 콜로니를 한다. 경작을 하는 거지. 그게 뭐냐? 콜로누스다. 경작하는 사람. 식민지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로마의 지경과 영토가 확대되고 농생산이 늘어나. 그래서 로마가 많이 건너가서 그렇게 이탈리아 곳곳이 확대되고 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긴 얘기까지 못하겠고 하여튼 매스 디폴테이션이 지니고 있는 많은 의미가 있다. 이거 궁금한 사람 블랙보드 강의 자료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매스 디폴테이션이 유민 정책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하겠다 하는 그런 것. 자, 그래서 이제 이 45페이지에 45페이지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여기 보면 이제 그런데부터 이제 좀 보면. 자, 아시리아는 되도록이면 이 방대한 제국을 효율적으로 감당해내기 위해 이게 전략이 나오는데요. 군사적으로 소모를 피하는 정책. 이게 뭐냐? 정치학에서 말해서는 최소 개입주의다. 개입을 자꾸 하면 힘이 빠지니까 긴급하지 않으면 되도록 내버려 둔다. 자, 최소 개입주의라고 해요. 최소 개입주의. 미니멀리스트 팔러시, 최소 개입주의다. 자, 이걸 이제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 많은 사람이 주장하는데 존 앤드류 브링크먼이라고. 지금은 이제 살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90 가까이 됐는데 이 시카고 대학의 고대 근동의 역사를 가장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예, 우리가 이제 고대 근동을 주로 종교적으로 많이 연구하지만 역사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역사가 중에는 대표적인 사람이 활동 시대는 이제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오랫동안 교편을 잡았던 앤드류 브링크만 교수가 있습니다. 존 앤드류 브링크만 교수가 오랫동안 아시리아를 연구를 한 사람인데 사료를 갖고 파고 들어가 보니까 이런 경향을 갖다가 정확히 발견했다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문을 갖다가 발표하고 입장을 갖다 정리를 했죠. 자,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뭐냐면은 군대를 필요할 때 투입하지 제국이 이미 비대해졌기 때문에 함부로 군대를 동원하기엔 부담스럽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시리아는 동서남북으로 전부 다 정복되어 있거나 곧 정복되어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라이벌 관계에 있는 나라들이 다 포진해 있기 때문에 군대를 자꾸 일으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나중에 영토가 커지고 난 다음에는 전쟁을 되도록 하지 않으려고 하면 힘이 빠지기 때문에 말로서 외교로서 이제 쉽게 말해서 주변 세력들을 갖다 진정시키는 작전을 쓰는데 그 원조가 바로 아시리아 일대 제국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군사적인 위협이 별로 없고 부담스럽지 않던 바빌로니아에 대해서는 현지에 믿을 만한 첩자들을 심어놓고 정보에 의존해서 이곳을 통합하려고 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브링크만이 강력히 주장했던 첩보 정책이다. 자, 이름 뭐야? 인텔리전스 팔리시다라고 했네. 인텔리전스가 첩보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공위성을 뭐라 그래요? 그 인텔리전스라 그래요. 인공위성을 하늘에 돌아다니는 첩보위성이 첩보위성.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독일 말로 스피오나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아시리아는 힘을 안 쓰고 정보를 통해서 주변 국가들을 통제하려고 했다. 자, 첩보 정책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첩보 정책을 잘 기억. 그래서 이걸 잘 증거해주는 사례가 뭐냐? 바로 사르곤이 1110년에 대규모로 오랫동안 말을 듣지 않던, 즉 자기가 이제 감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바빌로니아 지역에 엄청난 반대 세력이 일어나서 이 아시리아 주권이 좀 희미해졌단 말이에요. 무색해지니까 오랫동안 지켜보다가 다른 지역 전쟁을 다 끝내놓고 드디어 여세를 몰아서 쳐들어가는데 그 전에 뭘 하느냐? 몇 년 전부터 첩보 활동을 강력히 강화해 나가는 작전을 벌이고 있대. 자,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되는데
요즘 들어서 많이 연구되고 있고 보고되고 있고 유튜브나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홍보되고 알려지고 있는 게 뭐냐면 한국 전쟁을 다시 재해석하고 뭐냐면요. 오랫동안 우리가 그 정보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 제한된 지식 가지고 자꾸 아는 것만 얘기를 했는데 요즘 이제 많은 새로운 지식들, 정보들이 나오는데 자,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옛날에 이런 말들이 많이 안 나왔는데 북한에서 전쟁 준비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한 정황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사르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설명하는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많은 예행 연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치까지는 못 외우지만은 전쟁이 일어나기 1, 2년 전부터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빵 터질 때까지 500회가 넘는 작은 도발이 있었다. 북한에서 총을 한 방 쏘든지 대포를 한번 터뜨리든지 그래갖고 무기를 실험해보는 것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었던 치고받고 좀 했다는 거예요. 다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면적으로 왕창 밀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탐색전을 좀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미 곳곳에 대한 실험을 다 했어요. 우리나라에 38선이 쭉 쳐져 있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저희 강원도부터 경기도까지 쭉 있는데 자기들이 궁금한 데를 다 실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준비가 잘 돼 있고 맞받아 치는데 우리 화력이 뛰어나고 북한들이 자꾸 어떻게 돼요? 겁나면 함부로 못 내려오거든요. 그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못 내려오는데 해보니까 이제 결론이 쉽게 나는데 이제 쳐들어가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 많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런 이 정황이 많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함부로 내려올 수 없기 때문에 많이 연구했던 게 뭐냐면 오판이긴 했는데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갖다가 다각도로 했다는 거예요. 이건 놀랍게도 중국의 당시에 마오쩌둥과 소련의 실권자였던 스탈린의 생각이 일치했. 이 국제사회에서 이미 애치선선언이라고 하는 게 일어났는데 한반도에 대해서 웬만하면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왜? 이때까지 전쟁이 신물난 국가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완전히 오판을 했던 것이죠. 한국 전쟁을 정확히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결코 김일성 혼자만의 야심으로 쳐들어온 게 아니라 중국과 중공과 소련이 그 당시에 미국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대리전적인 성격으로서 무기를 북한군에게 쥐어줬을 뿐이지 결국 전쟁은 누가 해요? 중공군하고 미군이 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전의 성격과 쉽게 실전 개입한 성격이 다 드러나는 독특한 성격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첩보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그 성과 위에 북한이 쳐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도 면밀하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거하고 비슷하게 아시리아가 바빌로니아 쳐들어갈 때 쉽게 가지 않아요. 아 이거 뭐 조그만 나라 저거 뭐 쳐들어가면 금방 끝나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아시리아는 이미 큰 덩치가 큰 대국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내려가면은 조심해야 될 게 장기화 되면 안 되고 병력 손실이 커도 안 되고 힘을 적게 쓰고 빨리 목표를 달성하고 돌아와요. 그래야 빈틈이 안 생겨서 강대국들이 이 허점을 노려서 자기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늘 그거 배후가 불안했지.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기 전에 뭘 하냐? 윈윈 작전을 쓴다. 이겨놓고 싸우는 작전을 했는데 이게 바로 사르곤에게서 발견된 이미 사료가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사르곤과 그가 현지에 파견해 놓았던 이 첩자들이 몇 년간에 걸쳐서 주고받은 문서가 어마어마하게 발견이 돼. 그 발견된 거를 70년대 이래 수많은 학자, 뭐 멀리서부터 얘기하면은 20세기 막 들어오면서부터도 많은 학자들이 해독하기 시작했. 지금 놀랍게도 90% 이상이 다 해독이 돼. 셀 수 없이 많은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사르곤이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아시리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쟁 목적을 신속하게 달성하기 위해서 애를 썼느냐 하는 것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빌로니아 곳곳에다가 사르곤은 이미 예전부터 아시리아에게 정보를 주는 이 끈앞풀들을 다 요소요소에 파견해. 심지어 왕이 있는 그 궁에도 그죠? 간첩들을 보내가지고 왕이 무슨 짓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오늘 어디 가는 거 이걸 갖다가 다 보고하게 했어. 이게 아주 비싼 게 뭐냐? 월남, 북베트남, 남베트남인데 북베트남 공산주의, 남베트남 자유진영인데 70년대 이제 공산화가 되는데 그 직전에 간첩 활동이 극에 달했다.
그래서 무기는 남쪽이 훨씬 많았는데 통일을 누가 시키느냐? 공산화는 위에서 시켜버려. 열세는 바로 첩보활동. 첩보활동을 조절해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르곤이 내려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40분이 지나는 바람에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제가 그 리포트하고 번역하는 거 요령을 좀 설명하려고 그랬으니까 요 영상 이어서는 막바로 이거하고 상관없이 그걸 하고 그거 끝나면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사르곤 얘기 좀 하다가 끝났으니까 여러분들은 사르곤 중간에서 끊어졌다고 아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